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 바로 맑은 공기를 마시는 일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푸른 하늘보다 잿빛 하늘을 보는 날들이 더 많아졌는데 겨울철이면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계나 발전업계는 물론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부문 등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을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대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없는 걸까? 올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미세먼지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었다. 3월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기 오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결국 지난 3월 11일 국회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게 됐다.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가진 500명의 뜻 있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 대표로 선발됐다. 미세먼지 여기 대책위원회에 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했을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후세대한테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때 물질로 남길 수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특별한 뭔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좋은 환경을 좋은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환경을 잘 관리해서 그 후세대에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 소명이지 않을까. 여러 차례 지역 토론회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점점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 2차 대토론회를 통해서는 미세먼지 단기 대책에 관한 심층적인 의견들이 나왔고 8가지 국민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졌다. 장장 5개월간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간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면 이번에 국민정책 제안은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정책참여단이 직접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국민이 만든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9월 27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최종안을 확정 지은 후 지난 9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8가지 정책 제안 속에는 맑은 공기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부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은 우리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국민정책 제안은 산업부문, 발전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 예보 강화와 건강보호, 그리고 국제협력과 국민행동 실천 권고 이렇게 총 8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산업부문에선 산업단지 집중 감시와 전국 굴뚝 자동 측정망 배출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정책들이 제안됐고 발전부문에선 전력 수요에 따라 최대 27곳의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는 고강도 대책이 발표됐다. 수송 부문에선 노후 경유차 제한, 고농도 주간 차량 이부제 시행, 조기 폐차 촉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으며 생활 부문에선 농촌 지역의 영농 소각을 단속하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집중 관리하고 청소하기로 했다. 건강 보호 측면에선 미세먼지 안심 구역을 지정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국제 협력을 위해서는 한중 푸른하늘 파트너십과
국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정책이 제안됐으며 예보 강화 부문에선 현행 단기 예보 3일을 주간 예보 7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농도와 성분 측정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법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국민 개개인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5가지 실천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 등 국민 행동 10가지를 권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렇게 해서 발표된 제1차 국민정책 제안. 그렇다면 지금 각각의 현장에선 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 먼저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찾아가 봤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 석탄 발전소.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비를 챙기며 작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은 굴뚝을 점검하는 날.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굴뚝 수리와 점검을 위해 70m 높이의 굴뚝에 오른다고 한다. 굴뚝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 안전장비를 단단히 착용하고 작업 준비를 시작한다. 저희가 오늘 하려는 작업은요,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값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설치해서 먼지를 항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값들은 저희 수도권 관제센터에 TMS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값들이 정확하게 전송되고 있는지 저희가 가져온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서 상호 비교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 자동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확인해야 올바른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환경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있는데요. 그 각종 측정기들로 그 값들을 측정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TMS 시스템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초과하지 않는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측정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굴뚝 위에서 시료 채취를 위한 프로브를 설치하면 굴뚝 밑에 있는 작업자는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 장비를 설치한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있다. 시료 채취와 데이터값 확인 모두가 중요한 작업이다. 굴뚝 자동 측정기기의 설치 조건, 성능 조건이 대기환경 공정시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관할하는 사업장만 43곳. 굴뚝으로 치면 100여 개가 넘는 곳에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종합관제센터. 현장의 굴뚝 자동 측정기로부터 대기 오염 물질을 측정하면 전국의 626개 굴뚝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가동 중지 상태인 걸로 보여집니다. GS 동해전력의 지금 TMS 전송 자료를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대기 배출 1에서 3종 사업장 중에 굴뚝 자동 측정기가 부착된 사업장은 약 3.3%. 여기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체 89%를 차지한다.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수도권에만 시행되던 대기총량관리제가 전국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어서 굴뚝 자동 측정기 부착 사업장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규제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부분. 기존 연단위 공개였던 측정 결과를 내년 4월부터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TMS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게 되면 온 국민이 그 측정 자료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대기 오염 물질 저감에 따라서 미세먼지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다. 특히 노후된 경유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더욱 강력한 오염원이라고 하는데,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우리 몸에 유해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 논의됐다. 경유차는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생산을 거의 유럽 쪽에서는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경유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송 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금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을까? 경기도 일산의 한 폐차장. 이곳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 차량의 폐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유 차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최근 들어서 국내 대기질 환경이 극히 나빠지면서 정부에서도 뭐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후 차량 진입 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이제 조기 폐차 사업도 지금 활성화되고 보급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 제한 정책과 조기 폐차 사업으로 인해 경유 차량 폐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국에서 2014년 약 3만 대의 경유차가 폐차됐다면 2018년엔 12만 대로 4배 늘어났다. 올해만 약 2,500대 정도의 노후 경유차가 폐차됐다는 이곳. 막 폐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 한 대를 만날 수 있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신청했다는 한 시민의 차량이다. 외관상으론 아직 괜찮아 보이는 차량. 먼저 기초적인 차량 점검부터 이루어진다. 그녀는 왜 조기 폐차를 신청하게 됐을까? 제가 이걸 한 15년 이상 정도 탔는데 조기 폐차를 하러 왔거든요. 네. 그럼 이 조기 폐차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우편물을 받았어요. 시청에서. 우편물을 받아가지고 그 폐차하면은 이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고철비하고 뭐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거 보고 해서 왔거든요. 관련 지자체에서 노후 경유 차량들을 선별해 폐차 권고 안내문을 보내면 차량 소유주가 폐차 신청을 하게 되고 폐차 후 차량 연식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조기 폐차를 하면서 제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이득을 본 것도 있고, 제가 되게 아끼고 오래 끌었던 차량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환경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는 게 저는 저로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 1위인 경유 차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15년 동안 약 16만 5천 대가 조기 폐차됐다. 올해만도 4만 대가 넘는 차량들이 폐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노후 경유차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물론 매년 다른데요. 저희가 16년도에 우리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연구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25%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량으로 따지면 2011년도에 이제 1,380여 톤, 1,400톤 정도 나오던 게 2011년도에는 이제 730톤 정도로 줄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줄은 게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은 국제적으로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치.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언젠가부터 탁한 하늘을 보는 날이 많아진 현실. 잿빛 도시를 삼켜버린 뿌연 미세먼지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줄어들고 있다. 난방이 많아지는 겨울철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는 재난 문자에 국민들은 마음을 졸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보 부문도 강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농도 그 계절 관리 기간 동안에 보면 나쁨 발생 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 미세먼지 농도를 저희가 보면 올 19년 3월 5일 날 139까지 올라가는 최고 농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 농도를 줄이고 나쁨 발생 일수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어떻게 측정되고 예보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다. 옥상에 마련된 알 수 없는 장치들이 가장 먼저 보였는데 미세먼지의 농도와 성분을 수집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고 한다. 연구소님 지금 이 장치는 어떤 장치인가요? 이 장치는 미세먼지를 채취하는 장치이고요. 이제 미세먼지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여지 위에 쌓이게 됩니다. 이 쌓인 여지를 실험실로 가져가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24시간 동안 먼지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 24시간 동안 여지 위에 쌓인 미세먼지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실시간으로 바로 할 수 있는 자동 장비도 있다. 옥상에서 본 장비는 24시간 동안 여지에 미세먼지를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이고요. 이 장비는 자동 장비로서 1시간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측정된 미세먼지 필터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져 종합적인 성분 분석을 거치게 되고 이 정보를 다시 자동기계 컴퓨터가 분석해 대기질 통합 예보센터로 보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대기질 통합 예보센터. 전국의 대기 오염물질 측정소에서 보낸 정보들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 또한 예측한 결과를 통해 재난 문자 발송도 하고 있다. 일단 현재 상황과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생산해낸 모델 결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보관들이 판단을 해서 최종 예보 결과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된 대기질이 미세먼지 예보 등급에 따라 국민들에게 예보되는 것이다. 기존엔 단기 예보 3일이었던 것이 앞으로 주간 예보 7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미세먼지 예보가 이제 7일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그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 이제 정보를 좀 더 일찍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야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그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좀 계획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 12월부터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먼지 구성 성분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국내적인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게 국민과 전문가들 모두의 공통된 의견. 이를 국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내놓은 해결책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4일과 5일 2019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포럼이 열렸다.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등 환경기후변화 분야의
세계 각국 고위 인사와 전문가 등 350명이 참석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해법을 논의했다. 또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의 통합적인 대책 마련과 다양한 대응 방안도 모색됐다. 대기오염과 기후 변화라는 것은 21세기의 최대 난제이며 온 국가와 온 인류가 모여서 협력하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이 국제 협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국가 기후환경회의가 지난 9월 말에 대정부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온 것과 같이 파트너십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입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국제 포럼을 제1차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언론에 공개할 겁니다. 또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모범 사례 공유와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오늘 아침에 중국과 한국이 그 베스트 프랙티스 서로 아주 모범 사례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자동차도 이번 포럼을 통해 모든 참석자가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선언문에 서명하고 푸른 하늘 지키기에 다짐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도 소개돼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미세먼지 저감 같은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의 노력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이를 뒷받침해줄 정부의 정책, 국제적인 협력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다시 맑고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당연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